조약 남용 방지 규정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뱁스 이행 다자 협약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그 론칭이 됐습니다. 그 68개국이 서명을 했고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명만 된 상태고 국회에 비준은 안 됐는데 이 조약 자체는 5개의 나라가 그 비준을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2018년 7월 1일자로 5개 나라가 그 비준을 마치고 디파짓을 해서 지금 효력을 발생을 한 상태이고요. 기존의 이 국제조세 과세 원칙이 크게 바뀐 획기적인 조약입니다. 그 정식 명칭은 3페이지에 보시면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제 MLI라고 하고 Multilateral Instrument라고 하고 이 쉽게 말하면 다자 협약, 다자 조약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국 간 조세 조약이 대부분인데 양국 간 조세 조약이 지금 현재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 간 협약을 협상을 통해서 조세 조약을 개정하다 보면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통일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없다 보니까 OECD를 중심으로 해서 OECD 가맹국 이외에도 포괄적 이행 체제라고 해서 비회원국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이 협상 논의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경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서 2015년 10월에 최종 OECD 뱁스 보고서가 나왔고 그게 이제 결실을 맺은 게 2017년 6월에 68개국이 서명을 한 게 방금 설명드린 MLI 다자 협약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결함 중에 하나는 미국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대부분 참가를 했고요. 주요 중국, 아시아는 다 참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힘겨루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론에서는 이 글의 목적이 이 OECD 뱁스 행동 계획이 15개가 있는데 액션 플랜 6가 조세 조약 남용 방지 규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중에서 최소 기준, 그러니까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이제 액션 플랜 6인데 액션 플랜 6에서 일반 원칙으로 규정한 게 주요 목적 기준입니다. Principal Purpose Test입니다. PP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가 법적 성격이 어떻고 적용 요건이 어떠하며 기존의 국내법상 조약 남용 방지 규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해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LOB라는 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Limitation on Benefit이라는 조항인데요. 이게 일본하고 인도하고 몇 개국이 채택을 하고 있는 원칙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조세조약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격 정부단체라든지 상장기업이라든지 개인 거주자라든지 파생적 수익자라든지 열거를 하는 방식으로 열거된 자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게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PPT하고 LOB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OECD에서는 타협안으로 PPT를 원칙으로 하되 LOB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도입을 했고요. 옵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PPT하고 LOB의 관계 정립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지를 연구하는 게 이 글의 목적입니다. 일단 PPT가 어떤 규정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국문 번역이 있는데 어느 거래, 국제거래, 크로스보더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함에 있고 이게 이제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요 목적 중 하나 기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그러한 상황에서 조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 조약의 목적에 반할 경우 이게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겠다는 게 이 PPT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이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영문 본문을 보시면 그 빨간색 1번에 보시면은 one of the principal purpos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 론스타가 뭐 우리나라의 그 파이낸스 빌딩에 투자를 한다, 강남 파이낸스 빌딩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투자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를 판단할 때 있어서 그 조약상 텍스 세이빙한 거래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근데 여기 요건을 보면 그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 조세 조약의 혜택을 누리는 거면 조약 혜택을 부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비판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조약 목적에 그 부합하는 조약 목적에 반한다. 그럼 조세 조약의 목적이 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세 조약의 목적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국제 교류를 국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게 활성화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학자들도 말하고 조세 조약 문헌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투자를 촉진하는 한 관점에서 보면 그거에 반할 때 객관적 기준이 충족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새로 도입된 원칙 룰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그 MLI가 도입되기 이전에 실질과세 원칙으로 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그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기준으로 도입을 해왔는데 그 실질과세 원칙의 그 대법원 판례가 그 설시한 기준이 그 어떤 특정 거래가 크로스보더 거래가 주된 목적이 주로 조세 회피 목적이고 또는 일부 판례에서는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일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과 실질이 그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제 요건을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이 주로 조세 회피 목적에 비해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굉장히 완화된 기준입니다. 그 혜택 부인하는 요건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는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과도하게 그 과세관청에게 그 일반적인 그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재량을 부여한 거 아니냐. 그게 가장 큰 비판이고 주로 이제 미국 학자들이 그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원문에 보시면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 누가 이거를 그 establish 해야 되냐? 이거는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그 거래의 어떤 조약 혜택을 부여하는 게 조세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행정소송의 입증 책임의 기본 원칙은 조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입증 책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그 문구가 이게 실제 우리 조세조약에 서명을 했고 이제 국회에서 비준되면 바로 발효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실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냐 이 두 가지 비판이 주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논문의 결론은 두 가지 비판 다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그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는 게 제 결론인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 가시면 그 오늘날 이제 국제조세 체제는 국제연맹에서 이제 베너핏 프린시플하고 싱글 텍스 프린시플을 과세 원칙으로 해서 양자간 조세 조약을 통해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형태로 규율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뭐 미국의 TPG 펀드가 우리나라 뭐 노스게이트 빌딩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국 과세관청 IRS는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이니까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게 조세조약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중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그 15%만큼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인정을 하고 15%를 넘는 부분은 미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걸로 과세권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규율을 해왔거든요. 양자간 조세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93개국하고 양자간 조세 조약을 체결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조세 조약의 원칙이라는 게 국가별로 들쭉날쭉할 수가 있고 통일된 규범이 없고 OECD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또 유엔에서도 유엔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반성이 없고 특히 3국이 문제되는 트라이앵귤러 서컴스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실러버스에 보시면 그 A국 법인이 그 B국에서 개발 생산된 제품을 C국에서 판매하면 그 판매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A국 법인은 거주지국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할 거고 B국에서는 개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개발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C국에서는 원천지국이니까 또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요. 이런 삼각 상황에서는 기존의 그 양자간 바이레터럴 트리티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그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해서 뭐 가파라고 하죠. 뭐 구글, 뭐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들이 그 여러 국가에서 뭐 서버를 해외에 두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데 과세권을 도대체 어떻게 행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 영국에서는 뭐 애플 청문회도 열리고요.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매출액의 그로스 레비뉴의 뭐 5%를 과세를 하겠다. 무조건 소득이 아니라 네트 소득이 아니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논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지고 포괄적 이행 체제로 개시가 됐고 그 결실을 맺은 게 2017년 6월에 그 68개국이 그 다자간 협약을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일부터 비준이 효력을 발생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지만 국내세법은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고 그 언론에 보시면 뭐 뱁스라는 용어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뱁스를 반영한 국내세법 개정들이 뱁스 액션 플랜 4가 그 이자 비용 공제 제한인데 그게 재작년에 도입이 됐고 올해도 일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이 다자 협약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한꺼번에 일괄 협상을 해서 서명 승인을 하니까 3,000개를 양자가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괄 조세조약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우리 비엔나 협약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조세조약에 대해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세조약에서는 이런 다자주의적 접근이 뭐 처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PPT에 대해서 거부가 많습니다. 그 미국은 왜 그러냐? 미국은 주로 이제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 수입국에서 이 PPT를 가지고 그 포괄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면 자국 기업들이 많이 다치고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국제사회에 공적이 돼 있는 탈세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가파가 주로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마존, 넷플릭스 뭐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수들 논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PPT는 마치 그 다른 나라 국세청에 시한폭탄을 주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도저히 그거는 너무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모호해서 그 미국에서는 도저히 채택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글을 많이 보고가 보입니다. 그 서론이 길었는데요. 뭐 이미 다 거의 말씀드렸고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조약 남용 방지에 관한 일반론을 제가 좀 적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용어 자체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제가 정립을 한 거는 그 조약 남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좀 풀었으면은 조세 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통한 조약상 혜택 제한인데 이 범주 안에 기존에 논의가 되고 있는 조약 쇼핑, 그 다음에 룰 쇼핑, 그 다음에 조세 조약의 혜택을 이용해서 국내세법의 회피를
그 회피를 방지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규정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약 쇼핑이라는 게 조약 남용의 한 유형인데 그 미국에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뭐 달러가 너무 발행이 많이 돼서 재정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유로 본드라고 하는데요. 그 유로채 그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이제 돈을 꼬우는 건데 그 유럽 기업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꺼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세법상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30%를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을 영국의 어떤 기업이 영국의 금융기관이 뭐 미국 기업한테 그 뭐 어떤 형태로든 론을 한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의 30%가 원천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피할 방법이 없겠냐라고 해서 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서 이자 소득은 제로로 하고 있습니다. 원천 징수 세율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 규제를 해야겠다. 이거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의 뭐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서 들어오는 규제 그걸 좀 그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조약 남용 규제입니다. 이 조약 남용을 규제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호주의에 반한다 이런 조약 남용 행위는 그리고 세수 일시를 초래한다. 미국에서 그 15%를 거둘 수 있었던 게 0%밖에 못 거두니 0%가 적용되면 세수 일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 기업이 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를 통해서 그 조약 남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어 캐나다 기업이 뭐 이런 그 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의 자회사를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면 이 조약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조약을 그 체결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또는 그 경쟁 사업자한테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제가 논문에서 검토한 거는 상호주의 위반은 조금 일면만 타당한 논이고 세수 일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손익 측정이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는 세수 일실보다는 그 원천지국 관점에서 보면 뭐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그런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입장을 명시했는데 그 100을 투자해서 20의 투자 수익을 얻어서 예를 들어 10에 20에 대한 소득 중에 그 5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하더라도 100만큼의 인도 원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베너핏,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뭐 그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자 유치 기회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수 일실이라는 것도 좀 이론적인 근거로는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조약 남용을 규제하는 이론적 근거는 그 자국 사업자의 경쟁상의 불이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조약 교섭을 어떤 방해하는 데서 좀 그 신뢰를 찾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은 조약상 방안이 있고 국내법상 방안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판례 원칙으로 많이 해왔고요. 조세조약 해석론으로도 방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 3장에서는 4페이지의 3장에서는 다자 협약 이전, MLI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조약 남용을 방지해 왔느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건 IMF 이후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해외 펀드들이 우리 국내 뭐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제 부실 채권들 그 ABS SPC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게 이제 엑시트하는 상황이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본격적으로 생성된 게 2010년, 2012년, 13 그때부터 2012년에 첫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2012년부터 13, 14, 15, 16, 17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한 30개 정도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원칙이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수익적 소유자와 조세조약에 있는 수익적 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동일 개념이다. 그리고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201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같은 어드바이저리나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아니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그 조세조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조약 우선의 원칙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학설상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조약이 바로 자기 집행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변형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그 국내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사실은 이 트리티 오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내국법이 조세조약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그 재정법원에서 이 트리티 오버라이드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제청을 했고 독일 연방헌재가 트리티 오버라이드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독일에서도 트리티 오버라이드는 일부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미국은 트리티 오버라이드를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자국세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국가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 전통적인 견해 그리고 다수설은 조약이 우선이다. 우리 그 규범 질서상 그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최근에는 이창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조약이 내국세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트리티 오버라이드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이창희 교수님 견해고 절충적인 견해가 좀 있는데 뭐 이재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입법자의 의도를 보고 그 내국세법이 트리티 오버라이드를 의도한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땡캡이라고 하는 과소자본세제 한도 초과 이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세법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런 규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트리티를 오버라이드할 입법 의도를 가진 거다라고 보고 그런 견해가 주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신법 우선의 원칙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요. 사실 신법 우선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결론 내린 거는 그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은 그 소득 기속 전반에 대해서 그 규율하고 있는 거고 조세조약이라는 거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소득의 기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그러면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우선돼야 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따라서 그 기존 전통적인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 원칙은 이퀄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최근에 작년 11월에 그 대법원 판례가 2개 나와서 그렇지 않다. 이퀄이 아니고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예를 들어 배당소득의 실질기속자가 그 말레이시아 라부안 법인이다. 근데 그 배후에 있는 투자자는 미국 펀드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라부안 법인이 여러 가지 그 투자 의사결정을 라부안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국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가지고 그 수익적 소유자를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미국 펀드를 그 실질기속자로 잡아서 과세를 할 수 있다. 거래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저는 대법원 판례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견해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우리 과세관청이 그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 론스타 사례인데 그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론스타가 그 다이렉트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미국 텍사스 법인이거든요. 다이렉트로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법인이 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미국 법인 입장에서는
이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엑시트할 때는 이 지분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만약에 이 부동산을 직접 론스타가 가지고 있었으면 부동산 소득이 되는데 이 지분을 팔고 엑시트를 하게 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 양도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권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조세조약상. 그래서 이처럼 이런 법인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적인 측면도 있고 유가증권 같은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규율을 하려면은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둬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 영국, 독일, 말레이하고는 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해서 원천지구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봐서 그 한국에서 과세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편법이라는 말씀은 죄송한데 그 한국과 미국 과세관청이 모여가지고 그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은 그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권이 한국에 있다, 원천지구는 한국에 있다라고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 합의로 과세권 행사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정말 한 8년 동안 다퉈졌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온 사안인데 론스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졌습니다. 헌재에서도 각하를 당했습니다. 기각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잘못됐다. 특히 헌재에 계셨던 중앙대 한수은 교수님이나 뭐 이창희 교수님은 의견서도 쓰셨는데 그 근거는 이게 과세권이라는 거는 과세권 행사라는 거는 이 양 과세관청 간 상호합의로 규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입법적인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세조약 변경을 개정하거나 의정서로 과세권을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상호합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견해이기도 하고 서면에도 많이 썼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견해인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났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뭐 가분적 거주자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논리인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지지하는 교수님들 견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자협약 이전에 주요 외국에서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따로 놀고 있는데 LOB라는 거를 하고 있고 PPT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MLI 체제에도 참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6페이지에 가시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PPT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LOB를 부분적으로 억셉트를 했습니다. 예, 그런 형태고 EU도 최근에는 EU는 전부 다 PPT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독자적으로 EU 독자의 그 PPT를 만들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5장에서는 그 MLI의 PPT와 LOB 규정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그 분석을 했고요. 그 아까 제가 내용은 제 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PPT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가름을 하고 그 한 가지 7페이지에 보시면 그 PPT가 이 우리 실질과세 원칙과 어떤 그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꽤 있습니다. 뭐 일부 견해는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PPT는 아까 문헌을 보셨다시피 일정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데 그치거든요. 그런데 실질과세 원칙은 우리 세법 해석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그 거래를 재구성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LOB는 그 7페이지에 요약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격자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당연 적격자라고 하는데요.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왜 뺐냐? 상장법인은 잘 아시다시피 해당 국가에서 자본시장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금감원이나 뭐
그 일본의 FSS 같은 규제 기관들이 많아서 다 관련 투자 정보는 다 공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장 법인은 적격자로 인정해서 조약 혜택을 부여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고, 연기금이나 상장회사 그 적격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당연 적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 적격자한테만 혜택을 부인하다 보면 뭐 펀드나 이런 데는 다 부인되지 않습니까? 너무 좀 불합리하다 보니 인정을 해준 게 그 적극적인 사업활동 기준이라고 해서 원천지국에서 투자소득 발생과 관련 부수되는 소득을 얻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 회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적극 능동적인 사업활동 기준이고, 파생적 혜택 기준은 굉장히 복잡한데 뭐 그 지분 비율을 봐서 그 지분이 예를 들어 EU 내 그 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면 뭐 그 조약 남용을 하지 않겠느냐는 믿음에 근거해서 파생적 혜택 기준이 있는 거고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이 그 LOB에 좀 적용의 어떤 협소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둔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LOB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 팔럿입니다. 그래서 LOB를 도입하지 않는 조세조약은 의회에서 승인 기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7년에 한미 조세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아주 심플한 그 LOB 규정을 갖고 있어서 그때는 승인이 됐는데, 지금 사실 77년 이후로 40년이 지났는데 한미 간에 굉장히 이슈가 많거든요. 그 로열티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조세조약 개정 협상이 지금 한 5차례 정도 열렸는데 이 LOB가 그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조세조약은 아주 원시적인 77년 그 제정이 된 그대로 지금 현행 조세조약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 말고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그 수많은 소송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입니다. 이 MLI에 있는 PPT와 LOB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요.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관적 기준,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는 뭐 다 걸린다. 그래서 조약 혜택이 인정되는 엔터티가 없을 것이다. 과도한 그 재량권을 과세관청에 부여했다. 이런 비판은 결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주관적 요건만 떼서 보면 그렇겠지만, 객관적 요건에서 조세조약의 어떤 목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목적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세조약의 목적이라는 게 국제교류를 국제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교류가 확대가 됐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과 같이 놓고 보면 주관적 기준이 결코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견해고, 아주 일부 외국 문헌에서도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도됐다는 주장인데, 문헌상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개정을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그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LOB는 우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LOB 같은 경우도 그 이런 그 PPT만 적용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모든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일일이 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적격자 같은 경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기관이라든지 상장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상장법인이 사실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LOB를 차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차용을 하고,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특히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LOB의 그 엄격성 기준도 좀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PT를 적용하는 데 따른 납세자,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어떤 사무 부담도 줄여줄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LOB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꼭 역으로 보면 그 LOB 같은 경우에 PPT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베트남이나 인도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PPT를 포괄적으로만 인정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자본 수출국 지위에 있는데 그런 한국 기업들이 가서 투자 소득 발생하고 뭐 양도 소득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약 혜택을 다 부인당하면 이중과세 발생하면 우리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불이익이고 하니 그 LOB를 일정한 경우에는 LOB를 좀 조세조약에 일부 반영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안들을 담아서 개정안을 조금 제가 좀 8페이지 하단에 마련해 봤고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결론인데 LOB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너무 조세조약 적용을 까다롭게 하는 거고 너무 상호 분담이 번잡스럽고 그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고 간소화된 LOB를 도입을 해서 명백한 부적격자는 솎아내고 통과된 자에 대해서 PPT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LOB의 단점도 극복하면서 PPT 적용도 부담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논문의 그 커버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보다 이론적인 관점을 중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약과 국내세법에 대한 어떤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큰 틀에서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인풋을 많이 주셔서 그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